좋아라. 너희 따위가 어릴 적 네 담배 불 붙이던 김판우 아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쓸데없는 수컷들의 자존심 싸움. 보통 결말도 뻔합니다. 금융치료를 당하거나 쌍방폭행으로 합의금 엔딩. 그런데 16세기 유럽에서는 달랐습니다. 이런 말싸움이 시작되는 순간 둘 중 한 명이 피를 흘리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았죠. 국가의 명령도 아니고 가문의 원수도 아니에요. 그냥 술자리에서 이 새끼 구라치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했죠. 귀족이라는 엘리트들이 칼을 뽑았고 서로의 심장에 구멍을 내던 시절. 더 황당한 건 그게 깡패들의 문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유럽 귀족 사회에서는 그게 법보다 중요한 상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집단 관계의 중심에는 길고 가느다란 검 한 자루, 바로 레이피어가 있었죠. 오늘은 유럽인들에게 왜 이 검이 맞짱 필수템이 됐는지 우리가 잘 몰랐던 재미있는 진실을 파헤쳐보죠. 먼저 시간을 16세기 유럽으로 돌려봅시다. 대대로 물려받은 값비싼 갑옷, 허리에는 명검, 말 한 필 값은 오늘날 슈퍼카 수준. 수백 년 동안 귀족 기사들은 전장의 절대 강자.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 흑투성이 평민 보병 하나가 총을 겨눕니다. 탕! 그 한 발에 세상의 룰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기사 앞에서 벌벌 떨었을 보병이 이제는 운만 좋으면 귀족도 쓰러뜨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화약과 총기가 널리 퍼지면서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전쟁의 상식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또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전쟁터에서는 총이 왕이 돼가는데 정작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검에 더 집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런던, 파리, 로마, 대도시 거리마다 허리에 검을 찬 남자들이 넘쳐났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명예의 진심이었거든요. 술자리에서 삘 받았다? 공개적으로 체면을 구겼다? 누가 나를 뻥쟁이라고 불렀다? 그럼 끝입니다. 언제든 결투장이 열렸죠. 때문에 귀족과 신사들에게 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품이었습니다. 신분을 보여줘야 했고 체면을 지켜야 했고 필요하면 목숨을 걸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평상복 차림에 거대한 전쟁용 양손검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너무 무겁고 너무 길고 거추장스럽기까지. 좁은 골목길에서 갑자기 시비가 붙었는데 그걸 언제 낑낑거리며 뽑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탄생합니다. 도시의 결투를 위해 만들어진 검. 귀족들의 자존심을 위해 진화한 검. 바로 레이피어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흔히 외형을 보고 우리는 레이피어를 가볍고 유연한 검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 레이피어의 평균 무게는 보통 1.1kg에서 1.4kg 정도. 심지어 일부는 중세 기사들이 전장에서 휘두르던 아밍소드보다 더 무거웠죠. 희한하네? 저렇게 얇은데 왜 무겁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칼날이 얇아진 대신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더 멀리서 먼저 찌르겠다는 집착으로 길이를 1.1m에서 1.3m까지 늘려버린 거죠. 여기에 더해 사람들은 손을 보호하려고 손잡이에 쇠막대를 하나둘 덧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달고 또 달고 또 달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손잡이 주변이 거의 철창 수준으로 진화. 이것이 바로 레이피어의 상징인 스위트 힐트. 그런데 저 복잡한 철창 덕분에 검객들은 손을 훨씬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죠. 그리고 레이피어가 등장하면서 유럽의 검술 문화도 크게 달라집니다. 중세전장의 검술이 갑옷과 방패를 상대해야 했다면 레이피어의 세계는 완전히 달랐죠. 상대도 나처럼 평상복 차림, 갑옷도 없고 투구도 없고 방패도 없어요. 그러니 굳이 힘으로 후려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중요한 건 힘이 아니라 속도.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정확하게, 그리고 누가 더 먼저 상대의 빈틈을 발견하느냐? 승부는 거기서 갈렸습니다. 특히 레이피어의 길고 뾰족한 칼끝은 이런 싸움에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팔을 뻗는 순간 검끝이 먼저 도착하고 상대가 실수하는 순간 그대로 몸속으로 파고들었죠. 몇 분 동안 화려하게 검을 주고받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단 한 걸음, 한 번의 거리 계산 실수, 단 한 번의 발놀림 실수, 그리고 그대로 끝. 그래서 레이피어 검술은 점점 더 정교해지죠.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바로 현대 펜싱의 조상이죠. 앞으로 찌르고 뒤로 빠지고 거리를 재고 상대의 빈틈을 노리는 그 특유의 움직임들. 우리가 올림픽 펜싱 경기에서 보는 많은 요소들이 사실은 수백 년 전 레이피어 결투장에서 태어난 것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 결투에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데 그게 합법이었다고? 답부터 말하면 대체로 불법이었어요. 문제는 귀족들이 그 법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유럽 귀족들에게는 국왕의 법보다 더 중요한 규칙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명예. 누가 나에게 시비를 털면 법정이 아니라 결투장으로 가야 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지만
오히려 재판관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쪽이 더 비웃음을 샀다는 거죠. 저 자식은 지 명예도 스스로 못 지키네. 사는 새끼가 국가 뒤에 숨어 징징대기나 하고 이런 취급을 받았던 거죠. 한마디로 국가의 법과 귀족 사회의 상식이 서로 정면 충돌하던 시대였던 거죠. 살인은 범죄인데 명예를 위한 살인은 명예로운 행동이라고 믿었던 시대. 자, 여기서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 아파지니까 그냥 시대가 그랬다 정도로 넘어가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죠. 1578년 프랑스 파리. 훗날 민용들의 결투라고 불리게 되는 희대의 병맛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프랑스 국왕 앙리 3세 곁에는 왕의 총애를 받던 미남 귀족 집단, 이른바 민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반대파 귀족들과 사소한 말다툼 끝에 제대로 감정이 폭발해버리죠. 원인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그중 하나는 무려 그 여자가 누구와 먼저 관계를 맺었느냐는 수준의 유치한 문제였다고 하죠. 결국 양측은 새벽에 3대3으로 결투를 벌이기로 약속해요. 그런데 결투 당일, 한쪽 대장이었던 캐리스가 너무 긴장했던 걸까요? 결투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왼손에 들어야 할 방어용 단검, 즉 대거를 집에 두고 온 거죠. 당시 레이피어 결투에서는 오른손의 레이피어를, 왼손에는 상대의 공격을 막아낼 대거를 드는 것이 국룰이었거든요. 당황한 캐루스가 상대방인 앙트라게에게 땀을 흘리며 부탁합니다. 야, 내가 깜빡하고 대거를 집에 놓고 왔다. 공평하게 우리 둘 다 레이피어만 쓰는 걸로 하자. 그러자 앙트라게의 대답. 내가 미쳤냐? 그리고 결투가 시작되자마자 앙트라게는 왼손에 든 단검으로 캐루스의 레이피어 공격을 가볍게 툭 튕겨내고 무방비가 된 캐루스의 온몸을 단검과 레이피어로 무참하게 난도질했죠. 결국 캐루스는 온몸에 19개의 구멍이 뚫린 채 한 달 동안 신음하다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결국 이 어처구니 없는 자존심 싸움으로 꽃다운 미남 귀족 6명 중 4명이 목숨을 잃게 되죠. 여기서 한 줄 더 떠서 진짜 골 때리는 역사적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시 유럽, 특히 독일 지역 대학생들의 패션 아이템이자 캠퍼스 등교 준비물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바로 이 레이피어였죠. 요즘 대학생들이 어깨에 백팩 메고 태블릿 PC 들고 다니듯 그 시절 대학생들은 허리에 시퍼런 레이피어를 차고 캠퍼스를 활보했다는 거죠. 아니,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상아탑에서 칼 부린 무기가 웬 말이야? 싶으시죠? 이 칼은 당시 대학생들에게 명품 신분증. 당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부유한 귀족 자제거나 졸업하면 고위관직으로 갈 초엘리트층이었어요. 게다가 대학 캠퍼스는 국가법률이 함부로 간섭하지 못하는 치외법권 지역. 그러다 보니 이 피 끓는 대학생들에게 레이피어는 나 공부 좀 하는 상류층 엘리트야 라는 걸 온 동네에 자랑하는 최고의 스펙이자 똥폼용 아이템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똥폼만 잡으라고 칼을 쥐어줬더니 진짜로 개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즘 대학생들은 조별과제 빌런을 만나거나 술자리 시비가 붙으면 대학 커뮤니티에 저격글을 올리거나 말싸움을 하죠. 하지만 당시 레이피어를 찬 수컷들은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학점 문제, 여자 문제 또는 학술적인 논쟁이 터져도 진짜로 레이피어를 뽑아들고 옥상으로 올라갔던 거죠. 기가 막히죠. 엘리트 인재들이 공부는 안 하고 결투하다 다치거나 죽어버리는 일이 반복된 겁니다. 그리고 이 미친 짓거리가 진화해서 정착된 게 바로 독일 대학의 맨주어라는 기괴한 결투 문화. 대학생들이 허구한 날 칼부림을 해대니까 국가적 인재들이 졸업도 하기 전에 맨날 죽어나갔고 대학 당국도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룰을 바꿉니다. 실명하거나 죽으면 안 되니까 눈과 목에는 두꺼운 가죽 보호구를 꽁꽁 싸매고 딱 얼굴만 내놓은 채 서로 죽이지는 말고 딱 가슴 위. 특히 얼굴에 흉터내는 걸로만 싸우자 하고 합의를 본 거죠. 이 때문에 19세기와 20세기 초반 독일의 의사, 변호사, 고위관료 같은 엘리트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뺨이나 이마에 칼에 베인 흉터가 있는 게 최고의 훈장이었어요. 내가 말야 대학 때 가호와 명예를 걸고 싸워본 상남자야. 후대 나치 장교들 중에서도 얼굴에 험악한 칼자국이 있는 인텔리들이 유독 많았던 이유가 바로 이 막장 같은 대학 결투 문화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건들에서 볼 수 있듯이 결투의 진심인 서양 고인물들은 한 손으로만 싸우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걸 깨닫고 왼손에 쥐는 기상천외하고 치졸한 보조무기들까지 발명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소드브레이커, 단검날의 톱니바퀴 같은 홈을 깊게 파놓아서 상대의 얇은 레이피어 날이 들어오면 그 홈에 콱 끼우고 손목을 돌려 칼날을 부러뜨리거나 빼앗는 무기. 실제로 칼을 뚝 부러뜨렸는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이름 하나는 기똥차게 지은 거죠. 만약 이런 무기조차 없다? 놀랍게도 옷까지 무기로 썼어요. 특히 두꺼운 망토가 인기였죠.
왼팔에 돌돌 감아 즉석 방패로 쓰기도 하고 상대 얼굴 쪽으로 확 던져 시야를 가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당황하는 순간 레이피어를 밀어넣는 거죠. 듣기만 해도 비겁해 보이지만 당시 검술서들을 보면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소개된다는 사실. 결국 레이피어 결투는 우리가 상상하는 우아한 신사들의 스포츠가 아니었다는 거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보다 먼저 빈틈을 만드는 싸움. 어쩌면 가장 세련된 형태의 개싸움? 상황이 이 지경이니 국가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야 할 정예 엘리트 귀족들과 장교 후보생들이 길거리 술자리에서 야 네가 내 뒷담화 깠다며? 라는 시비 때문에 매일 수십 명씩 서로 찔러 죽이며 사라지는 겁니다. 프랑스 국왕들은 참다 못해 결투하다 걸리면 명예고모고 무조건 사형이니까 알아서들 해라 라며 강력한 결투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앙리 4세 통치 시절 고작 20년 동안 결투로 목숨을 잃은 귀족이 무려 1만 명에 달했다는 기록까지 전해집니다. 웬만한 전쟁보다 아군끼리 더 많이 찔러 죽인 셈이었죠. 하지만 결투 문화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법으로는 사형이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왕자신도 귀족 출신이라 명예를 위해 목숨을 거는 행동을 야만적이라고 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근데 귀족이라면 저 정도 가오는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던 거죠. 이처럼 귀족 사회에서 뛰어난 검술은 교양이자 신분이자 명예였기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스펙. 그러다 보니 유럽 전역에는 검술학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국가별 자존심 대결로 번집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레이피어 검술의 본고장으로 불릴 만큼 정교한 기술 체계를 발전시켰고 스페인은 여기서 한술 더 떠 아예 수학을 검술에 집어넣어 버리죠. 이름하여 라베르다라데 데스트레사. 검객들은 실제로 원과 선, 각도를 이용해 상대와의 위치 관계를 분석했고 교본에는 기하학 도형이 빼곡하게 등장해요. 진짜로 책을 펼쳐보면 검술 교본인지 수학 참고서인지 순간 헷갈릴 정도죠. 하지만 아무리 귀족들이 검술을 예술로 만들고 명예를 위해 목숨을 걸고 결투를 인생 최대 이벤트처럼 즐겼다 해도 결국 시대의 흐름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8세기에 접어들면서 권총의 성능이 눈부시게 발전하죠. 칼은 수년 동안 땀 흘려 배워야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권총은 초등학생도 방아쇠만 당기면 귀족 검객의 심장을 뚫을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결투의 주인공은 레이피어에서 권총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레이피어는 역사 속으로 쓸쓸히 퇴장합니다. 대신 더 가볍고 짧은 스몰소드가 등장했고 검술은 생존을 위한 살인 기술에서 점차 규칙과 매너를 갖춘 신사들의 스포츠로 변해갔죠. 그리고 그 핏빛 가득한 광기의 역사가 정제되고 순화되어 오늘날 우리 앞에 남은 최종 형태. 그것이 바로 현대의 펜싱. 지금 올림픽 경기장에서 하얀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화려한 불빛과 전광판 점수를 놓고 겨루는 우아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검끝의 뿌리를 깊숙이 따라가 보면 저 자식이 날 보고 비웃었다는 사소한 이유 하나로 눈을 뒤집은 채 상대의 심장과 목구멍을 뚫기 위해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았던 유럽 고인물들의 피비린내 나는 광기와 스웩이 고스란히 서려있는 셈입니다. 결국 레이피어는 단순한 칼 한 자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숨보다 체면과 가오를 중시했던 한 시대의 가장 뜨겁고도 치졸했던 언어였던 거죠.